그래서 용건이 뭐야? 다시 취직을 하든지 다른 사업을 구상해 보든지 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나가는 돈이 상상 이상이에요. 돈 많이 벌었다며? 많이 벌긴요.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했잖아. 아, 그것도 지난 일이죠. 이제 그럴 여력도 없어요. 저희가 다시 자리 잡을 때까지 장인어른 도움 좀 받고 싶어서 염치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도와? 도울 만큼 도왔잖아. 장인어른은 재산도 좀 있으시고 연금도 많이 나오죠. 그렇게 부담되는 일은 아닐 텐데요. 연금? 지금 내 연금을 내놓으라는 말이야? 넉넉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이도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와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씨는 자신의 철부지 딸이 애틋했습니다.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뜨고 나서는 더 그랬습니다. 이 씨도 나이 들어가니 사랑하는 내 딸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힘들 때마다 도와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부터가 문제였던 것인지 몰랐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독립시키지 않은 죄였습니다. 딸이 그러니 사위까지 도둑놈 신보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아놓고는 이제는 연금까지 탐내는 사위. 이 씨의 노후를 위협하는 사위와 그걸 지켜만 보는 딸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언제까지나 내 품에 있는 자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부모보다는 자신의 가정이 중요해진 듯 했습니다. 이렇게 산들 이 씨가 더 나이 들고 아프면 돌봐줄지 의문이었습니다. 아니, 요양원행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간 딸과 사위의 만행들을 보면 뻔했죠. 그렇다면 이 씨도 노선을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딸 부부에게 헌신할지 아니면 내 인생을 찾을지 말이죠. 이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딸뿐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자식 하나 낳아서 잘 길러보자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와 생각했을 때는 하나도 제대로 키웠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외동딸이기도 하고 어려서 엄마를 잃었기에 더 오냐오냐 키워서인지 이 씨의 딸은 이 씨가 보아도 철부지 같았습니다.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애 낳고 살까 걱정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짝을 만나서 살고 있으니 한시름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뒤부터는 또 다른 일로 속을 썩혔습니다. 아빠, 태훈 씨 회사에서 잘렸어. 뭐? 갑자기 왜 잘려? 회사 사정 어려워졌다고 했잖아. 아이고, 어떻게 그러면? 나는 그래도 반년은 꼼짝 못할 것 같은데. 얼른 새 직장 구해봐야지. 당장 구하고는 있지. 그런데 쉽지 않나 봐. 어느 날 딸이 전화해 말했습니다. 사위의 갑작스러운 실직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쩜 타이밍이 그렇게 안 좋은지 딸이 출산을 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당장 딸도 수입이 없고 사위도 그렇게 됐으니 딸이 걱정이 큰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이 씨도 근심스러웠고 말이죠. 사위의 직장이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잘릴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젊은데 어디라도 다시 들어갈 수 있겠지 생각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사위가 새로 취업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우리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야? 태훈 씨 계속 취직이 안 되면 우리 생활도 빠듯해서. 딸의 말에 이 씨는 이 말을 짚으며 깊게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사를 하지 말라고 했었던 것인데 이 씨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결혼하고 1년을 전셋집에 살다가 대출을 많이 받고 아파트를 매매해 이사를 했는데 당시에 이 씨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큰 아파트로 여유자금 없이 탈탈 털어 간다기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도 생기면 처음부터 큰 집이 좋다며 돈은 차차 다시 모으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딸과 사위. 사위가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버리니 딸 부부의 수입이 없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안 나오는 거야? 나오긴 하는데 얼마 안 돼. 그리고 애까지 있는데 그걸로 우리 세 식구가 어떻게 살겠어.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태훈 씨 취직할 때까지만 생활비 좀 빌려줘. 딸이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만 있으면 뭐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로 이러쿵 저러쿵 해봐야 뾰족한 수도 없었습니다. 한두 달이면 되는 거야?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돼. 이 씨의 긍정적인 반응에 딸도 반색했습니다. 이 씨는 터져나오는 한숨을 애써 삼키고 딸의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알았어. 일단 너 통장으로 200만 원 보낼게. 고마워, 아빠. 그 말에 이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이면 된다던 사위의 재취업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사위는 노력하고 있을 텐데 괜히 돈 때문에 재촉하는 것 같을까봐 이 씨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조리 중인 딸은 집에 있고 사위가 홀로 이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기에 이 씨는 어리둥절하며 사위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내가 있었다면 밥이라도 얻어먹으러 생각하겠지만 이 씨가 뭘 대접할 일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외식을 하니 말이죠. 그런데 사위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힘든 상황에서 도와주신 거 감사드려요. 그런데 취직이라는 게 제 생각처럼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어. 속마음은 다를 수 있어도 이 씨는 사위를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실은 제가 요즘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뭐? 사업? 취직 준비를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웬 사업 이야기인지 의아했습니다. 네. 회사에 들어갈 생각만 하지 말고 회사를 차릴 생각을 하자 싶어서 준비 중인데 자금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인데? 자신만만한 사위의 말에 이 씨도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사위의 설명을 찬찬히 들었는데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 사업이 된다고? 휴대폰으로 웹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뭘 하는 거라고는 하는데 이 씨는 잘 알지 못하는 분야였습니다. 그래, 뭐. 젊은 사람들이 잘 알겠지. 그러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는데 사위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2천만 원만 조금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성구스러운 듯이 말은 했지만 그 말 뜻은 참 당돌했습니다. 사업자금의 일부를 장인인 이 씨 보고 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위는 갚겠다는 말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사업자금이라는 게 어디 마음먹은 대로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던가요. 이 씨는 회의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지라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2천만 원 빌려주시면 1년 뒤에 갚겠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와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딸과 손주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는 사위를 매정하게 내치지 못했습니다. 이미 딸과 사위에게 해준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결혼할 때 전세금의 일부를 보태줬고 실직한 지 6개월째인데 생활비를 매달 200만 원씩 보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천만 원을 달라는 사위였습니다.
이 씨는 잠시 고심하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리 방법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수입 없이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잘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사업을 한다고는 했지만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었고 마련해준 2천만 원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뭐에 어떻게 썼다고는 하는데 이 씨가 자세히 알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돈은 좀 벌게 되었는지 이 씨는 더 이상 생활비를 대주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2천만 원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이 씨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부부가 자리 잡고 잘 살 수만 있다면 2천만 원은 없는 셈 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죠. 그런데 그런 애틋한 마음도 이 씨만의 짝사랑일 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일 그 근처에 갈 일이 있는데 지율이도 볼 겸 다 같이 식사나 한번 할까? 무슨 볼 일이 있으신데요? 내일 건강검진 결과 나오는 날이잖아. 이 씨가 건강검진을 받은 병원이 딸의 집과 무척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아, 지율이도 같이 보면 정신도 없는데. 지율이 얌전하던데 뭘. 그래도 식당에 데려갈 정도는 아니라서요. 아, 그래? 그러면 집으로 내가 갈까?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난감한 듯한 사위의 말투에 이 씨는 사위의 의중을 짐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냥 병원 들르는 김에 한번 얼굴이나 볼까 했지. 신경 쓰지 말어. 이 씨는 애써 가벼운 말투로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지율이 데리고 한번 찾아뵐게요. 그럴래? 네. 사위의 대꾸에 이 씨는 별말을 덧붙이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엔 씁쓸해 보이는 미소가 맺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통화했을 때도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결국엔 이 씨의 집에 딸의 가족이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못 봤으니 손주를 본 지도 한참이 지난 상태였죠.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근 들어 사업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도움을 줬던 이 씨에게 늘 감사하다며 가끔이라도 이 씨가 방문하는 날에는 버선발로 마중을 나오던 사위가 달라진 것도 그쯤이었습니다. 소은아, 기철이 아저씨 알지? 아빠 친구. 그 친구가 일거리를 줘서 좀 도와주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차가 좀 필요한데. 정서방 차 안 쓰면 좀 돌려달라고 말 좀 해줘. 아, 차? 요즘 계속 타고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차도 한 대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 한번 말해볼게. 사위는 반년 전쯤에 이 씨가 타고 다니던 차를 빌려간 상태였습니다. 차가 고장이 났는데 고치는 비용이 더 들고 그렇다고 사업도 잘 안 되는 마당에 새 차를 구입하기는 부담스럽다며 이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씨도 차는 거의 몰고 다니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길게 고민하지 않고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용할 때는 돌려주기로 한 조건이었죠. 아, 장인어른. 저예요. 아, 정서방. 소은이한테 들어보니까 차 쓰신다고요? 어디로 출근하시는 건데요? 사위의 물음에 이 씨는 딸에게 했던 설명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위의 잔소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안 주는데 차까지 끌고 가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이에 용돈벌이 하면 좋지. 뭐. 사위는 돈도 안 되는 일을 뭐하러 하냐는 듯이 말했지만 이 씨의 나이를 생각하자면 그렇게 적은 급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적어서 시급으로 환산한다면 꽤나 괜찮은 조건이었죠.
중마고우이기 때문에 이 씨를 부려먹을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뭐하러 일을 하시려는지 모르겠네. 저도 자리 잡아가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 계세요. 말은 고마웠지만 이 씨는 노후를 사위에게 의탁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아둔 돈도 어느 정도 있었고 앞으로 10년은 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놀면 뭐해? 나가서 뭐라도 하면 좋지. 참, 그렇다고 차를 가져가신다고 그러면 저는 어떡해요? 사위의 대꾸에 당황스러운 기분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흔쾌히 돌려줄 줄 알았는데 꽤나 기분이 나쁜 어조였습니다. 그때는 몇 달 쓰다가 새 차 산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가져가실 줄은 몰랐죠. 이 씨에게는 꽤나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돌려줄 수 있는데? 글쎄요. 장인어른이 진짜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때는 드려야죠. 속으로는 그때가 지금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딸의 사정을 아는지라 그 말은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차가 있으면 좋았지만 버스를 타고도 충분히 지낼 수는 있었으니 말이죠. 이 씨는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쓰다가 나중에 줘. 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지만 가슴 한구석은 답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사위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면서도 이게 언제까지인가 하는 기한이 없기에 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딸의 말을 들으면 요즘 먹고 살만하다는데 말이죠. 딸도 진작에 복직을 해서 맞벌이를 하게 됐으니 궁핍하지 않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사위가 골프도 치러 다니고 한다던데 왜 장인의 차는 돌려주지 않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모두 돌려받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살림이 피면 사위도 장인을 떠올리겠지. 딸도 아빠를 생각하겠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딸과 사위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차는 고사하고 사업을 하며 아름아름 빌려간 돈도 전혀 갚지도 않았고 명절에 조차 오지 않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래놓고 저들은 말없이 가까운 해외로 여행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해준 건 아니었지만 이 씨도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리가 없었죠. 아빠, 어쩌지? 이번 설에는 좀 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정서방이 또 바쁘대? 그렇지. 아빠 혼자 어떡해? 그래도 명절인데. 명절에 혼자 있으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하며 말끝을 흐리는 이 씨.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서운함은 감춰지지가 않았습니다. 딸은 미안한 기색을 보이긴 했지만 그런다고 명절에 찾아오거나 평소의 얼굴을 비추는 건 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설이 며칠 지난 어느 날 이 씨는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에 지장이 갈 만큼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다리가 부러져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괜찮아. 정서방은 태훈 씨는 일 때문에. 일이 그렇게 바빠? 그런가 봐. 사업이 다 그렇지 회사랑 다르니까. 아빠가 이해 좀 해줘. 정서방 전화 왔지? 전화. 안 왔어.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다. 민망한 표정을 짓는 딸. 그리고 울리지 않는 전화. 사위는 바쁘다는 말만 전하고는 이 씨가 퇴원할 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딸을 통해서 왔을 뿐이지 따로 연락은 없었죠. 그쯤 되자 이 씨도 좋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가 미웠던 적은 없었지만 이 씨도 보살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보살이 와도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힘들 때는 주구장창 찾아오고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던 사위는 조금 살만해지자 장인의 존재를 잊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것들도 머릿속에서 지운 것 같았습니다. 차를 돌려주겠다는 말도 없었고 빌려간 돈을 갚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그저 딸이 안쓰러워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막상 잘 살고 멀어져 버리니 허전하고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위에게 전화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패악을 부릴 성격도 못 되었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자식들 마음에서 지워져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각자의 가정이 있으니 그걸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 씨에겐 딸과 사위, 손주가 전부 내 가족이었지만 딸 부부에게 이 씨는 같은 가족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된 듯 했죠. 이 씨는 더는 딸 부부에게 신경 쓰며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자꾸만 신경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이 씨도 딸처럼 자신의 인생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딸과 사위가 대면대면하게 구니 더 마음 정리가 쉬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해야 해. 아, 벌써 그렇게 됐나? 태훈 씨한테 전달할게요. 근데 아빠 요새 뭐 하고 다니길래 연락이 뜸해? 어느 날 보험 문제로 딸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에게서 통 연락이 없으니 딸도 근황이 궁금하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딸의 질문에 이 씨가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요즘 동호회 활동하고 있어. 동호회? 어떤 동호회? 딸이 의외라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여행 동호회. 요새 여행 다녀 그럼? 아직 여행은 안 갔는데 다음 달에 계획하고 있어. 아, 그래? 바쁘겠네. 요새 바빠. 일도 좀 하고 있고. 전화 들어온다. 끊어야겠다. 알겠어, 아빠. 끊을게. 이 씨는 딸과 전화를 끊고 일을 도와주고 있는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동호회 메신저에서 대화를 몇 번 나누니 딸과 통화한 일은 머릿속에서 말끔히 지워졌습니다. 가끔은 딸이 어떻게 사는지, 손주가 얼마나 컸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애타게 연락을 기다리거나 연락 한 통에 기뻐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좀 살만했습니다. 진작에 이럴 걸 하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다 큰 자식이 뭐가 그렇게 걱정된다고 애면글면 했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더 책임감을 느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잘 살고 있으니 이만 모든 걸 내려놔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쩌면 후련한 감정이 든 것 같기도 했죠. 그래서 사위가 이 씨에게 차갑게 굴어도 딸이 신경 쓰지 않아도 이 씨는 더는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자 인생을 살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로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나날들이 지속되었죠. 하지만 딸 부부의 사정은 급변했습니다. 사위가 하던 사업이 무슨 법이 바뀌어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은 딸을 통해서 한 달 전쯤 슬쩍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굴곡 없는 일이 어디가 있나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이 씨가 잘하는 분야도 아니기에 딱히 도울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두 달쯤 지나자 딸이 우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대출금 갚고 하니까 월급이 그냥 통장을 스쳐 지나가 버리네. 태훈 씨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래서 요즘 스트레스야. 그래? 잘 되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불안해. 망하면 어쩌지? 그래도 사업이 그렇게 쉽게 망해? 잘 내오고 있었잖아. 자꾸만 집에서 돈 없다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아이고, 아빠는 걱정도 안 돼? 이 씨에게 뾰족한 수가 있을 리도 없었고, 걱정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씨는 사위의 사업에까지 신경 쓸 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쩌지? 지금 끊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있어서 말이야. 지금 낚시 중이라고? 그래, 아빠는 인생을 즐기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네. 딸의 목소리가 어쩐지 씁쓸하게 느껴졌다면 착각일는지. 이 씨는 전화를 끊고 잠시 딸과 사위에 관해 생각하다가 이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니 잘 헤쳐나가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착각인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이 이 씨에게 전화하는 빈도가 높아졌고 어쩐 일인지 사위도 가끔씩 안부를 묻는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이 입원을 해도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 말이죠.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있지? 애엄마 말 들어보니까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나이 들면 시간밖에 더 있나? 보기 좋습니다. 그래? 사위는 실없이 안부를 묻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몇 번을 더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명절에 말도 없이 딸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안 오겠거니 하는 생각에 혼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죠. 어쩐 일이야? 바쁜 거 아니었어? 그러자 양손에 쇼핑백을 든 사위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명절에 장인어른 뵈러는 와야죠. 이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꼭 몇 년 전에 보았던 사위의 모습 같았죠. 먹을 게 없는데 어쩌나. 나가서 외식이라도 할까? 이 씨는 초라하게 먹던 그릇을 대충 옆으로 치우며 말했습니다. 식사는 조금 있다가 나가서 하죠. 제가 대접할게요. 갑자기 깍듯해진 사위의 태도에 어리둥절해 있자 사위가 소파 앞으로 이 씨를 이끌며 말했습니다. 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실은이라는 말을 들으니 어쩐지 그 용건이 짐작이 갔습니다. 본론을 꺼내기도 전인데 이 씨에게 전혀 좋을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사실 지금 사업이 다 엎어졌어요. 엎어지다니? 이게 말씀드리자면 좀 복잡한데요. 관련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저희 사업이 피해가 있어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살려볼 수는 없어? 그러려고 몇 달 발바닥에 땀나게 돌아다녀 봤는데요. 저희랑 비슷한 사업체들도 다 접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떨구는 사위. 그리고 그 옆에서 울먹거리는 딸. 이 씨는 갑갑한 마음에 티셔츠 목덜미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용건이 뭐야?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사위가 이때다 싶었는지 말을 꺼냈습니다. 다시 취직을 하던지 다른 사업을 구상해 보던지 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나가는 돈이 상상 이상이에요. 돈 많이 벌었다며? 많이 벌긴요.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했잖아. 그러자 사위의 눈이 커지고 입이 꾹 다물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나 싶은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크음하며 목을 가다듬고는 다시 용건을 말했습니다. 그것도 지난 일이죠. 이제 그럴 여력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가 다시 자리 잡을 때까지 장인어른 도움 좀 받고 싶어서 염치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로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또다시 이런 부탁을 하는지 어이도 없었습니다. 이 씨가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자 숙였던 고개를 슬쩍 들어올리는 사위. 두 쌍의 눈이 마주치자 사위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도와? 도울 만큼 도왔잖아. 많이는 안 바라고요. 전에 도와주셨던 만큼만. 저도 염치 없는 부탁인 것을 아는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전에 도와줬던 만큼이라면 다달이 200만 원을 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찾아와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지 그 머릿속이 궁금했습니다. 그건 힘들겠다. 하지만 이 씨도 예전의 이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태 해준 것만으로도 이 씨는 부모의 의무를 넘어서 해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씨도 노후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무작정 자식에게 퍼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사위의 말이 참 황당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재산도 좀 있으시고 연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부담되는 일은 아닐 텐데요. 이 씨는 그 말에 기가 차서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허참하는 소리가 한참 들렸습니다. 연금? 지금 내 연금을 내놓으라는 말이야? 넉넉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넉넉히 나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노후 걱정이 덜한 이유가 애초에 사치를 안 해서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맞지만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 퇴임을 했기에 연금이 남들보다는 많이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아는 사위가 연금 타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금을 다 달라는 게 아니고요. 힘들 때 잠시만 도와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부탁인지 협박인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지율이 제대로 키우면서 살죠. 이 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일인지 기가 찼습니다. 아빠, 태훈 씨도 자존심 버리고 이렇게 찾아온 거니까 좀 봐줘. 딸도 사위와 똑같았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려우면 왜 그런 사치를 부리고 다닌 거야? 사업을 하다 보면 체면이 중요하니까요. 체면이 그렇게 중요한데 장인한테 또 손을 벌려? 그 소리에 사위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아무래도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았죠. 더는 못 도와줘. 나중에 너희한테 손 안 벌릴 테니까 너희도 알아서 살 길 찾아봐. 사위가 이 씨의 말에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하시네요. 그러면 저희도 더는 장인어른 찾아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다시 협박 섞인 발언을 하는 사위를 이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는 찾아왔고?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 말에 딸 가족은 크게 섭섭함을 표하며 돌아갔습니다. 밥 먹다 괜히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허망하기도 했고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대로 딸내가 안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사위는 또다시 전화를 해서 이 씨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갚을게. 못 지킬 약속이면 애초에 하지를 말어. 이미 여러 번 속은 전적이 있기에 이 씨는 이번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외면하실 거예요? 그래도 저 장인어른한테 남들보다 더 잘했어요. 아시죠?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잘한 걸로 따지자면 이 씨도 할 말이 많았지만 구차하게 이러쿵 저러쿵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연금 몇 달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장인어른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은 맞았습니다. 몇 달 도와준다고 이 씨가 휘청거릴 일은 없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위는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꼭 자신의 상황이 어려운 게
이 씨가 도와주지 않는 탓인 양 말하고 있었죠. 부모가 자식봉이야? 둘이 벌어서 대출금도 못 낼 지경이면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 그것도 안 되면 월세로 가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부모 연금을 받아먹을 생각을 해? 좀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죠. 그것도 못 도와주세요. 허참. 지금 타고 있는 차. 그거 누구 거야? 그거 이참에 돌려줘. 그리고 빌렸던 돈도 다 돌려주고. 그래야 그동안 도움받았단 걸 깨달을 거야?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지금 나를 원망하고 있잖아.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면 찾아오지도 않겠다고 협박하는 거잖아. 이왕 못 보게 되는 거, 내 것은 돌려받자. 그러자 사위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처럼 들린다. 이사를 가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 나는 내 것 다 돌려받아야겠다. 장인어른, 이달 안으로 다 돌려줘. 이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위에게 이체해줬던 내역을 은행 앱에 들어가서 일일이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위에게 전송을 했죠. 답장은 없지만 크게 놀랐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차키는 내일 당장 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차를 돌려달라니. 자세한 건 정서방한테 듣고. 내 것 다 돌려줘. 아빠,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그래? 물에서 건져주지는 못할 망정 더 빠뜨리고 있어? 이제는 부모 도움 바라지 말고 스스로 나올 생각을 해라. 이 씨는 딸의 전화도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었죠. 이 씨는 그날 이후로 매일 메시지로 닥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딸이 차를 몰고 와서 키를 넘겨주었습니다. 돈은 천천히 줄게. 우리 이사 갈 거니까. 한 달쯤 뒤에 딸은 집을 팔고 월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며 이 씨에게 빌렸던 돈은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서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아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딸이 없는 인생을 살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를 봉으로 생각하는 자식을 곁에 둔다면 말년이 비참해질 듯 했습니다. 그걸 너무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딸도 부모의 도움이 없어야 제 힘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부모 자식도 결국 남남이나 마찬가지였으니 말이죠. 이 씨는 딸과 연락을 끊고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도 하고 소소하게 일도 하며 말이죠. 앞으로 20년은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이니만큼 운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만족했습니다. 비록 자식의 자리는 빈자리가 생겼어도 말이죠.